집안에서 입김이 나오고 있네요. 이 연탄이 떨어져서 하룻밤 버틸까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 안의 온도계는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마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점점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던 이웃집 철수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봅니다. 연탄을 아직도 떼는 집에서 아직 살고 있는 저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전 유명한 동네 자린고비였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없는 살림에서 커다란 밤나무 밭을 일구어냈지요.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하고 저 혼자서는 추위 정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탄을 추가로 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조금 아끼려다가 저승사자까지 눈앞에 나타날 정도로 오싹한 경험까지 가게 되어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많은 삶이었네요. 임자도 저를 만나 고생만 잔뜩 하다가 나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조용히 불평하곤 했습니다. 올해 75이지만 한평생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땅의 터를 잡았고 고된 노동 끝에 울창한 밤나무 밭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밤나무를 심어봅시다. 이 땅에는 밤나무가 잘 자랄 것 같아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아내와의 대화, 그때는 젊었고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땅을 일구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20그루의 밤나무로 시작했지만 해가 갈수록 나무는 늘어났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일군 밤나무 밭에서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동철이와 작은딸 미숙이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무 심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린 동철이가 호미를 들고 나섰던 날이 떠오릅니다. 너무 큰 호미를 두 손으로 겨우 쥐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더 아끼면서 자식들 교육비를 모았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갈 때도 대출 안 받고 현금을 떡하니 쥐어줄 수 있던 것도 제 아끼는 습관 덕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곤 원래 많지 않았으니 아끼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만 잘 살면 되겠다 싶었지요. 가끔 동네에서 지독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긴 합니다. 지난 가을 밤나무 수확이 꽤 괜찮았거든요. 제 코트를 아내에게 기워달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하나 사라고 해서 옆집 철수한테 오래된 코트 하나를 얻어서 입고 샀다고 하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에겐 아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번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며느리한테 받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이 산골짜기 호호할머니가 그런 걸 언제 든다고 사가지고 오냐고 하더니만 엄청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밝게 웃는 아내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어울리는 색의 스카프를 하나 사서 쥐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웃더라고요. 가끔은 돈을 좀 써도 괜찮은가 봅니다. 사실 전 장판에 10,000원씩 몇십 년 전부터 모아두고 있었어요. 큰 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이번에 아내 수술비와 병원비로 꺼내기 시작했죠. 매일 외국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임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언제 꺼낼까 했는데 기회도 안 오고 병원비로 다 날리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네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오랜 세월 함께 해줬는데 해준 것도 없었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큰아들 동철이는 지 애미의 상태를 듣더니 단숨에 강원도까지 와서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참 잘 키웠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아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동철이 회사도 경기가 어려워 수술비를 보태기 어려워서 빚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내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사업자금까지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워서요. 병원비라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밤나무밭 일부라도 팔면 좀 여유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밤나무밭을 팔자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엔 내 삶의 흔적과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손주를 키우느라 바빴던 딸 미숙이도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더니 자기 비상금을 털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그 돈도 손주 학원 끊고 마련한 돈이라고 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밤 나무밭을 한 바퀴 돌며 생각했죠. 모아놓은 돈을 꺼내자 여길 팔 순 없어. 여보, 임자 병원비는 걱정 말게. 내가 해줘야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얻은 병인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의사 말에 아들에게 시내에 가서 아내랑 필요한 걸 사오라고 보낸 후 집안에 혼자 남은 걸 알고 장판을 뜯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10,000원, 50,000원짜리들이 줄 서서 있었습니다. 가끔씩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보고 만족감을 얻으며 다시 장판을 닫곤 했지만 오늘은 정말 이 돈을 꺼낼 때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내에게 유언으로 말해서 제게 오기 전까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모은 거니까요. 지금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면 이 돈이고 뭐고 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혼자 사는 할머니 집 장판에 몇 척이 발견됐네 만에하는 뉴스를 보고 한번 해본 건데 동기부여가 돼서 생각보다 돈 모으기가 재밌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제 은밀한 취미였지만 모든 건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였는데 자식들한테까지 패기치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꺼내고 다시 장판을 덮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급하게 장판을 덮고 정리하니 아내와 아들, 옆집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아버지 그 돈은 뭐예요? 이불 옆에 밀려있는 돈 무더기를 본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이건 내 엄마 병원비다. 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갚고 갔어. 전 장판의 돈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따끈따끈한 돈 무더기를 보고 한숨을 쉬며 아내는 돈을 잘 모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돈을 갚아서 이건 어디 두죠? 임자, 병원비야. 내가 갚으라고 했어. 여보, 고마워요. 꼭 살아 돌아와 다녀오면 내가 더 잘할게. 알았지? 우리는 울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짐 드는 걸 돕던 옆집 철수는 멋쩍어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수술날은 큰 며느리가 와서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원실에 며느리랑 같이 있으니 어색해서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손주들도 있는데 큰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밤나무밭은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주긴 해야겠구나. 괜히 아내가 아프니 저도 제 삶을 하나씩 정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아끼고 아등바등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뿌옇게 변해갑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데 정신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더니 연탄이 별로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탄 조금이라도 살까 하다가 꺼낸 3천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쌀도 거의 떨어져 가던데 생활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아내는 제가 준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잘 생활했었네요. 연탄은 나중에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밤나무 밭 앞마당을 조금 쓸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서 그런지 냉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연탄을 넣고 내일은 꼭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벽쯤 연탄이 다 타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참아야겠다 하는데 집안에서 입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두꺼운 이불을 잔뜩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좀 나았습니다. 깨져서 수리를 밀었던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훈기를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잠들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창밖으로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졌고 하고 입김을 불면 하얀 김이 나오고 전기장판도 고장났는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옆집 철수에게 연탄이라도 빌릴까 싶어 전화를 해보았지만 자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장작 난로라도 피워볼까 했지만 장작은 창고에 있었고 지금 밖에 나가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상갓을 쓴 하얀 얼굴의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아끼고 사느라 고생했다. 이제 가자. 지금이요? 안 돼요. 장판에 돈도 말 못해줬는데 전 못 갑니다. 이렇게 얼어 죽는다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내에게 장판 밑에 돈이라도 말하게 해주세요. 며칠이라도 달란 말입니다. 이렇게 못 갑니다. 저승사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저승사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베풀고 살게요. 제발. 저승사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자네 아내가 덕이 많은 거 알지?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겠네. 덕 많은 귀인을 너무 고생만 시켰어. 내 돈 다 귀인에게 써야 하네 알았지? 안 그러면 바로 데려갈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치며 눈을 뜨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부재 전화를 받고 이상해서 집에 오니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급하게 철수가 자기 집 연탄을 가져와 저희 집에 연탄을 떼고 밤새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가끔 밤나무 일을 주고 잘해준 것도 없지만 아내가 이혼하고 시골에 연고 없는 철수에게 밥을 차려주고 몇 번 챙겨주며 인연이 돼서 이웃이 된 거였는데 또 아내 덕에 전 목숨을 건졌더군요. 철수는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제가 일어났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가족들에게까지 말을 해줬었나 봅니다. 전 매일 밤나무밭 일 제대로 하라고 구박만만 했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제 말을 듣고 철수는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며 눈물을 살짝 흘리더라고요.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갑자기 사과를 하니 놀랐나 보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철수에게 고약하게 행동하긴 했었어요. 옆집에 이사 오고 폐인 생활을 하던 젊은 놈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웃이라고 살뜰히 챙기는 아내를 보는 것도 눈꼴이 시었었거든요. 다 덕이 많은 아내 덕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었네요. 밤나무밭을 팔지 말고 저놈에게 관리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절 째려보던 저승사자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철수랑 좀 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문득 아내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는데 철수는 재빨리 비상용 손난로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가방에서는 따뜻한 물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같은 날 난방도 없이. 고마워. 철수야, 제가 아드님께 전화해봤는데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신다고 하네요. 철수의 따뜻한 마음씨가 얼어붙은 방안을 데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 집사람도 할아버지 걱정하고 있어요. 철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만 여기 있을란다.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저는 괜시리 잠꼬대처럼 장판 밑에 돈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까 걱정되어 집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밤새 들여다보겠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올게요. 철수야, 그러다 너희 집사람한테 핀잔 맞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할아버지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어묵도 끓여서 가져온대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난 저 녀석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다니. 그날 밤 철수는 약속대로 2시간마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도 가져오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아버지, 우리 밤나무 밭에서 많이 배웠어요. 일거리도 주시고 저도 작게나마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년에도 할아버지 밭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 젊을 때처럼 철수도 여기에 터를 잡고 결혼을 해서 힘들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너무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도 이런 산골짜기에서 보세요. 저 땅에 우리가 밤나무를 심으면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가을이면 밤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아내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지금 철수도 그러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도 따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철이와 미숙이가 함께 보낸 영상통화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만 신경 쓰느라 아버님께 너무했네요. 연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철수 씨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철수가 그 새벽에 딸한테까지 상황을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동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이 밤에 오면 위험하다. 눈이 많이 왔을 텐데. 아버지, 저도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요. 미숙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 너무 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자식들에게 못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고 교복들을 헌옷수거함에서 찾아서 입으라고 줬던 일, 학용품 비를 달라는 딸에게 한참 모자란 돈 몇 푼 주며 잔소리한 일, 운동화 새로 사달라며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우는 아들에게 핀잔을 준 일, 생일날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이 먹고 싶다던 아내에게 아껴야 잘 산다며 무시한 일,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니, 결혼을 잘해 덕을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더군요. 추운 겨울 그때도 돈 아낀다고 연탄을 조금씩 떼다 감기에 걸려 고생하다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 걸. 괜찮다.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철수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비 마련하느라 연탄도 못 사신 거예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철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밤나무밭 팔자고 했던 것도 사실은 아버지께서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였어요. 근데 괜히 더 무리하게 했네요. 제가 빚을 낼 것을. 미숙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현우 학원비 핑계로 많이 도움도 못 드리고 이 추운 날 혼자 계신 아버지는 생각도 못하고 저는 묵묵히 자식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난 아끼느라 많이 해준 것도 없는데.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철수가 나간 후 저는 자식들과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찾아뵐게요. 그래,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우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밤나무 밭에서 놀고 싶다고. 저는 문득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밤을 주우며 좋아하던 현우의 웃음소리.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점점 더 추워졌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연탄이 떨어질 무렵 급하게 내려온 아들 내외는 장을 보고 연탄과 쌀을 잔뜩 사왔습니다. 방 안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딸 미숙이도 집에 급하게 왔습니다. 철수는 아내가 끓여온 어묵국을 가져와 제게 주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살았다. 이제 말할 때인가 보다. 저는 철수가 집에 돌아간 걸 확인하고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이 장판 밑에 있다. 네, 난 이 돈을 내 엄마와 함께 쓰다 죽을 생각이다. 밤나무밭은 내가 죽더라도 철수가 관리하게 하고 지분을 좀 나눠주거라.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큰아들, 내가 같이 관리해라. 미숙이, 너는 자주 내려오도록 해. 내가 하는 거 봐서 장판 밑에 돈 일부를 내가 죽을 때 물려줄 거야. 아들과 딸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구두쇠 스크루지 소리를 들으며 구멍난 자켓을 입고 욕을 먹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돈은 내 돈이니 건들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다니던 아버지가 맞나 싶었나 보지요. 난 이제 안 아끼고 베풀고 살 테니 너무 오래 살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때 좀 도와주렴. 내 엄마 아프고 나도 얼어 죽을 뻔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다. 아들과 딸은 저를 보고 잘 생각하셨다며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어요.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저는 늙음하게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판, 근데 정말이에요? 딸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봐서 웃으며 장판을 뜯고 셋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을 세었습니다. 3천만 원을 빼냈지만 얼추 12억 정도의 돈이 있더군요. 참 많이도 모았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1억씩 주고 이건 나중에 우리 모셔야 하는 돈이야. 일단 네 엄마 다 낫고 유럽부터 가볼 거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무덤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써버리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밤나무 밭을 계속 지킬 거예요. 아버지 돈도 있으시고 이제야 제대로 행복하게 사신다니까. 전 이제 소중한 저희 추억을 지켜야겠어요. 사업도 힘든데 밤나무밭 제가 지금부터 이어나가도 되나요? 철수 씨도 도와줄 거고요. 그래,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진 마라. 나무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자라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 저승사자가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보단 좀 더 따뜻한 상태에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주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살기 위해 아끼지 않겠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더 베풀고 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완치를 하고 다음 주에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들과 딸이 같이 따라붙어서 졸지에 가족 여행이 됐습니다. 거의 처음 하는 가족 여행이네요.
아들, 딸이 따라 붙으며 일정이랑 관리 같은 걸 자기들이 한다고 비용도 모아서 할 테니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놈들아, 나도 돈이 있다. 내가 다 낼 테니 내가 준 돈이나 불릴 생각해라 쓰지 말고 라고 호통을 쳤더니 아버지가 웬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애비가 돼서 미안하더군요.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소통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들려주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폭설을 피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아이엄마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마리아입니다. 올해 75. 한때는 패션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던 사업가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미연이의 엄마라는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딸이지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한 통의 전화도 한 장의 편지도 없이 사라진 그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연히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네요. 눈을 보면 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25년 만에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다시 찾은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순백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참 야무진 여자라고들 했어요.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돌도 안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작은 옷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큰 회사를 일구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떼어와 진열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가게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놀던 미연이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가셨답니다. 직원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가게도 점점 커져갔어요. 2년 만에 같은 건물에 2번째 매장을 열었고 5년 차에는 동대문의 도매 사업도 시작했죠. 일이 바빠질수록 미연이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게 다 미연이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주말이면 꼭 미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려 노력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패션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경제 잡지에도 몇 번 실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겉모습이었어요. 1990년 봄, 제가 25살이던 딸 미연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제 인생은 사실상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미연이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3년 전부터 저희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받기 힘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많이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만남도 늘어났어요. 휴일이면 미연이까지 셋이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제가 보기에도 그는 완벽한 신사였어요. 미연이에게도 딸처럼 다정했고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날 미연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따르던 김 부장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더니 제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미연이의 눈빛이 떠올랐더라면,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을 알아챘더라면, 그날 밤 미연이 방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 부장이 다급하게 찾아왔죠. 서류 가방을 두고 갔다면서. 그때 미연이가 엄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이틀 후 미연이가 사라졌어요. 방에는 짧은 쪽지만 남아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곧 돌아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 부장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전국의 병원과 시설을 다 뒤져보았죠. 하지만 묘하게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김 대표와의 재혼 계획도 자연스레 무산되었어요. 그는 한동안 저와 함께 미연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미연이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해외 지사도 열고 매출도 크게 늘었고 성공한 백만장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제게 가장 소중한 딸은 곁에 없었으니까요. 매년 미연이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붙이곤 했어요. 26, 30, 40 나이를 먹어가는 딸을 상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옷가게마다 미연이 나이 또래 여성들의 옷을 특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어쩌면 미연이가 우리 매장에 들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요. 그러다 작년 겨울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폭설을 만났어요. 사실 저는 평소엔 운전기사를 두고 다녔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였죠. 젊었을 때 미연이와 자주 탔던 시외버스. 매년 이맘때면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며 혼자 버스 여행을 하곤 했거든요. 미연이가 어릴 적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구경하던 모습.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던 순간들. 그런 기억을 더듬으며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필 그날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폭설을 만났어요. 운전기사님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승객들을 모두 근처 휴게소에 내려주었는데 그곳마저 사람들로 가득 찼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제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버스에서 제가 수시로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죠. 할머니,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저는 이 근처 보건소 간호사인데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이 5분 거리에 있는데 날씨도 이런데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떠세요? 다른 할머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는 버스에 있던 다른 어르신 2분도 함께 모시고 가려 했더군요. 그래서 안심이 되었죠. 게다가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보건소 아이디카드를 보니 더욱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왜 그리 낯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스치듯 마주친 눈동자에서 미연이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눈보라를 뚫고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였지만 그분들은 중간에 있는 교회에 들르시게 되어 저와 그 간호사만 남았어요.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의 눈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그 아이는 제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년 되었다는 거, 동네 위쪽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도 조금.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귀에는 이상하게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둥, 둥, 둥.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눈보라가 더 거세졌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치 25년 전 그날 미연이를 찾아 헤매던 그날의 눈처럼 차갑고 매서웠죠.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그렇게 5분쯤 더 걸었을까요? 작은 주택가 사이로 난 골목길 끝에서 그 집이 보였습니다. 눈 때문에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렸네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코끝을 스치는 향기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미연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좋아하던 그 계피차 향이었거든요. 미연이는 감기만 걸리면 계피차를 달라고 조르곤 했었죠. 나중에는 아프지 않을 때도 계피차를 끓여달라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향기 하나에 25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무척 정갈했어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옷장 안에 단정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마치 미연이의 방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물건 정리하는 걸 좋아하던 미연이었거든요. 계피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시선이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 담긴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죠. 벽에는 20살의 미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연이의 특징이었던 반달 눈썹, 웃을 때마다 더 짙어지던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제가 25년 동안 그리워하며 꿈에서도 수없이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미연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20살의 미연이 거기 벽에 제 눈앞에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지러우신가요? 그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려왔고 목이 메어왔죠. 정말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저 사진은, 저건 제 어머니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찍으신 사진이래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신 채 살아오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색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굉음이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미연이가, 제 딸이 그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니, 그것도 저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제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목까지 메어왔죠. 손끝이 떨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꿈에서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 딸,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쳐왔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녀딸은 제 모습에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미연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미연이의 딸이라니, 제 피와 살을 나눈 진짜 손녀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마치 25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멈추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손녀딸은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 아이의 손길이 미연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고르고 나서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미연이, 아니,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그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치 소중한 보물을 꺼내 보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양장점을 하셨어요. 손재주가 참 좋으셨대요. 특히 웨딩드레스를 만드실 때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셨다고 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비즈를 달고 레이스를 덧대고, 그래서 이 동네 신부들은 꼭 어머니의 가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 옷가게에서 인형 옷을 만들며 놀곤 했거든요. 그 재능을 그 아이다운 방식으로 꽃피운 거였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부터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으셨대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다만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반지에 미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게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반지, 미연이가 20살 생일 때 제가 선물했던 거예요. 제 이름과 미연이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넣었던 반지였죠.
하지만 늘 따뜻하고 다정하셨어요. 특히 저를 키우실 때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죠.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혹시 제가 더 있는 가족들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곤 하셨죠. 저는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제가 몰랐던, 보지 못했던 미연이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식 사진,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양장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모습까지.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비록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의 행복은 분명하다고. 그래도 가끔 혼자 계실 때면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특히 제 생일 때면 더 그러셨죠. 제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 외할머니란다.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손녀의 눈이 커졌고 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대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를 도와줬던 간호사, 내 손녀딸, 이름이 하늘이라 했지요. 하늘이, 그 아이는 바로 제 손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이를 통해 미연이의 흔적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아이가 제 피부치라니, 그것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연이의 딸이라니,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며칠 뒤 하늘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폭설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대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죠. 하늘이 아버지는 그때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젊은 의사였어요. 한밤중에 의식을 잃은 채 실려온 젊은 여성, 그게 바로 미연이었답니다. 심한 두부 외상으로 며칠간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소지품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의 내용물이 사고로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 가방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남은 것은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미연이 20살 생일 선물로 준 그 반지. 미연이라고 새겨진 그 반지 하나가 결국 미연이의 유일한 흔적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미연이가 실종된 후 전국의 병원을 다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춘천의 그 병원은 찾지 못했을까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왜 신원 확인이 안 된 걸까요? 버스 기사는 왜 홀연히 사라졌을까요? 사고 조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재혼 상대였던 김 부장, 그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재벌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홀로 된 여자라는 점, 사업 수완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영특했던 미연이가 우연히 그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김 부장의 서류 가방에서 수상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미연이는 그걸 경찰에 신고하려 했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버스 사고를 계획했던 겁니다. 사고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버스 기사를 매수하고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무마시켰죠.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미연이의 목숨을 노린 게 아니었나 봐요. 그저 기억을 잃게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실종 신고 기록도 조작되었더군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미연이가 이미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컸으면
경찰 기록까지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토록 미연이를 찾지 못했던 이유를 처음부터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분노, 후회, 자책,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하늘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는 어머니의 정체를 알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대요. 보건소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찾아다녔죠. 결국 하늘이가 찾아낸 증거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제 김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답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미연이는 끝내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왜 딸을 잃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의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재산의 대부분을 하늘이 앞으로 상속했어요. 사실 그 돈은 처음부터 미연이의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와 재산, 그것도 결국은 미연이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그 유산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미연이의 집이라는 의료 봉사단체를 만들었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래요. 어머니처럼 기억을 잃은 사람들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와 함께 미연이의 묘지를 찾아가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면 더욱 마음이 아려와요. 미연이가 좋아하던 계절인데 이제야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디선가 미연이가 듣고 있을까요? 하늘이는 정말 미연이를 닮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도 똑같아요. 가끔은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옛날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전처럼 쓰리지만은 않아요. 비록 미연이는 기억을 잃은 채 살다 갔지만 그 아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도 각자의 기적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와 함께 미연이의 묘지를 찾아가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면 더욱 마음이 아려와요. 미연이가 좋아하던 계절인데 이제야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디선가 미연이가 듣고 있을까요? 하늘이는 정말 미연이를 닮았어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도 똑같아요. 가끔은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옛날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전처럼 쓰리지만은 않아요. 비록 미연이는 기억을 잃은 채 살다 갔지만 그 아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제가 받은 기적 같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로운 희망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새벽. 어느 겨울날 매서운 추위 속에 고장난 전기장판을 딸깍거리며 한숨을 쉰 적 있으신가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동네 골목길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고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란가 싶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배관누수라고 합니다. 온종일 쩔쩔매며 겨우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공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네는 바쁘다며 나중에 시간을 내어보겠다고 했지만 통화 끝에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는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기다려보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추위는 더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자 저는 누더기 담요를 어깨에 두릅니다. 며칠째 미지근한 방바닥에 눕다 보니 심한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추운 몸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드디어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곧이어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공구함을 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수리공을 부르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추운 방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다시 시도하는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저는 자꾸만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무능해지는 걸까? 라고 중얼거리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소홀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 날도 추우니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니 배관 수리공이 인사를 하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리공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낮이 익었습니다. 까칠한 수염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아주머니 배관이 많이 낡았네요. 오늘은 일단 급한 대로 수리해 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집 안에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내고 설명해주는 그의 얼굴이 여전히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려고 하자 황급히 등을 돌려드릴로 옆 바닥을 더 부수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넓고 듬직합니다. 공구함에서 도구를 꺼내 꼼꼼하게 배관을 살피는 모습은 묵묵하지만 믿음직스럽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절 몰래 좋아하던 반장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개에게 물릴 뻔했을 때 최영수 반장이 자신을 지켜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며 듬직한 등이 자신 앞을 막아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 최영수 씨 아니에요? 남자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대충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 영수 아니야? 나 박순자야. 기억 못하겠어? 수리공은 한동안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반 꽃분이 순자 맞지? 야,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 세상에. 제 어린 시절의 별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라니. 보일러 수리가 끝난 후 잠시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생계를 위해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 생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겠지요. 한때 잘 나가던 때도 있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죠. 늦었지만 그래도 일어서 보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최영수의 어깨 위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좋아했던 거 알았어? 뭐? 정말?
저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 대신 발표도 해주고 모범생에다 반장까지 하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몰라. 그때 몰래 편지도 썼었는데. 몰랐네. 아니, 그러고 보니 나도 그때 순자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 내가 웃을 때 반짝이던 눈이 아직도 기억나. 지금도 반짝거리네. 이 늙은이가 무슨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시간이 벌써 늦었네. 나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다. 연락 따로 해도 되지? 영수와 헤어지고 들어간 집은 잘 수리가 된 보일러가 잘 돌아가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영수를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누워 오랜만에 푹 잠에 들었습니다. 좀 자다 보니 잠결에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는 게 보였습니다. 최영수였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오랜만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네. 건강 잘 챙기고 감기 얼른 나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보일러에 다시 17 에러 코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왔어요. 집에서 입김이 나기 시작했고 전기장판을 펼쳐서 누워 있다가 문득 영수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보일러가 또 고장났다고 하니 30분도 안 돼서 영수가 왔어요. 따뜻한 음료수와 핫팩을 잔뜩 가지고 와서 제게 안겨주고는 청진기같이 생긴 걸로 누수를 찾아내서 누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돈은 됐어. 친구 좋다는 게 어디야. 그날 이후 최영수는 자주 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핑계로 찾아와선 마당을 손봐주기도 하고 텃밭에 물을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느껴졌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영수야, 그때 내가 반장 돼서 반 친구들한테 도시락 나눠줄 때 멋졌었어. 아이 참 그 얘기 또 하네. 그거 다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건데 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박할머니, 그 백완공 아저씨 자주 오더만 무슨 사이예요? 이 나이에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툭 건드렸습니다. 가만히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자 영수가 배관을 손보던 그 듬직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배관을 손질하며 땀 흘리던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려는 듯 묵묵히 움직였고 그 등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참 듬직해.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연애요? 왜요? 안 되나요? 이 나이에 마음 한번 따뜻해질 권리라도 없답디다. 사람 마음이 연세를 가리나요? 옆집 아주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와 영수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큰딸 희영이가 방문하며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 요즘 보일러는 괜찮아요. 자주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백완공이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지 뭐니. 신경 써줘서 고맙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느냐. 어릴 적 친구라니 보험 팔거나 물건 사라고는 안 하죠.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큰딸이 떠난 뒤 한숨을 쉬며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은 따뜻한 영수의 웃음을 생각나게 해주었죠. 정말 그냥 어릴 적 친구 사이가 맞겠지. 희영이 말대로 이상한 목적은 아니겠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자니 마침 영수에게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는 영수 씨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수는 동네 공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꽃분아, 이렇게라도 자주 걷는 게 건강에 좋아. 오래 걸으세요. 영수야, 넌 아직도 듬직하다. 내가 있어서 겨울이 좀 덜 추워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나를 믿자. 영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서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걸었습니다. 날이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집 앞까지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들이 보이더군요. 저를 기다렸나 봅니다. 저희는 다급하게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봤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급히 영수를 보내고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바쁘다며. 보일러 잘 고쳐졌나 여쭤보려고 왔죠. 전체 공사해야 할 것 같다고 희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만나는 분이에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야,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라며 복잡한 표정을 하며 아들은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큰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밥 먹고 가라고 했어요. 아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는데 영수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라도 괜찮으실까요? 식탁 위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 문자를 아들이 봤나 봐요.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저도 한번 만나봬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마. 우리도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라.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문자 답장으로 아들이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 가능하다고. 참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며칠 후 셋이서 작은 카페에서 인사를 했어요. 영수는 아들에게 저와 진지한 관계를 허락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큰 어른에게 반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사업 실패하고 지금 배관공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큰아들의 무례한 말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그 말은 선을 넘는 것 같구나. 영수는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영수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네요. 배관공으로는 생활비 버는 용도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으로 월 1,000 정도는 벌고 있고. 세상에. 배관공이 그렇게 잘 버는지 몰랐어요. 하긴 이번에 영수가 돈을 안 받긴 했는데 이전에도 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시 흠흠거리며 다행이네요. 제가 신뢰되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영수에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며 근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까지 사주고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난방배관이 하도 낡아서 전체 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영수가 돈도 안 받고 자기가 다 부담하기도 했어요.
큰아들은 뒤늦게 일을 알고 난 뒤 영수에게 더 잘하려고 가끔 식당 상품권 같은 걸 주더라고요. 가끔 과일을 잔뜩 사와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더 정성을 다하는 느낌이 들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영수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 주고 밥도 사주고 절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보일러 검사 때 속상했던 게 생각나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얻어먹어 한 번은 제가 산다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입은 밥까지 사주고 다니세요? 아니. 말도 못하고 영수 씨를 두고 아들에게 끌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며 아들에게 상황을 말해줘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그냥 친구라고 병원비까지 턱턱 내줍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를 그리고 영수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리는 평범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특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거실은 제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잡채와 불고기, 전과 같은 전통 요리들이 놓았습니다. 초대받은 가족들은 당황스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감정의 골이 남아 있었는지 영수 씨와 아들은 그저 허허거리며 웃으며 어색해하고 있었고 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수 씨를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영문 모르는 막내딸과 둘째 아들도 어색한 기류에 합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내내 말이 없었고 큰딸은 일부러 최영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한 웃음과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이니 참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고 싶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큰딸은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정말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영수의 말을 들은 아들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야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저희를 무시하고 당신을 더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는 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미영도 이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 그게 다냐? 난 너희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배관 공사할 때도 바쁘다며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건 너희들 아니었니? 그 순간 영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제가 도운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순자 씨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을 뿐입니다. 사실 전 이걸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자 씨가 자기를 이렇게 챙겨줬다고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봉투를 열어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그의 진심이 담긴 내역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병원비를 도와준 내역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해 꽃을 산 내역에서 저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증명되었지 않을까. 딸도 그의 어깨 너머로 내용을 확인하더니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자 씨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으며 그저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긴 하지만 어머니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저희 탓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과 영수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쓴 내역 등을 눈으로 보여주자고 한 건 강력한 제 의견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쪽에 예민해서 계속 정성을 줘도 한편으로 찝찝해하는 거였거든요. 전에 잘 알아보라고 경계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나서 정리까지 제가 도우며 영수 씨에게 내역을 정리하게 시킨 부분이 뿌듯했습니다. 영수 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일게요. 그 후로 최영수는 자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원에서의 산책은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억으로 남았고 이제 이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고단할 때도 많고 뜻밖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아껴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들과의 무관심이나 오해로 마음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때 새로운 연대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고마움과 사랑은 언제든 표현하세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배운 건 결국 하나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